여러분 반갑습니다. 무역학 원론 제5강 국제금융환경과 무역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제1절 국제금융시장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여기서 우리는 국제금융시장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이 국제금융과 관련된 기본적인 개념, 용어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제2절에서는 환율에 대한 개념, 그리고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오늘은 이어서 제3절 국제수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3절 국제수지, 우선 국제수지표의 의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수지, 밸런스 오브 페이먼트, 국제수지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국제수지를 경상수지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경상수지라는 것은 재화와 서비스가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에 거래가 되는데, 그 차액, 거래에서 발생하는 그 차액을 우리는 경상수지 혹은 국제수지라고 해요. 우리가 재화나 서비스를 수출을 수입보다 많이 하게 되면은 경상수지, 이 국제수지는 흑자가 되겠죠. 그리고 수출보다 수입을 많이 하게 되면은 국제수지, 이 경상수지는 적자가 되겠죠. 그런 의미고요. 그리고 요 국제수지표라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기간 동안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 시점이 아니고요. 어떤 한 시점이 아니라 일정 기간이에요.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한 나라의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에 행해진 모든 경제적 거래를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기록한 표를 국제수지표라고 합니다. 국제수지표. 요 하나씩 그 의미를 살펴볼게요. 우선 일정 기간이라는 것은 월별, 분기별, 연도별을 말해요. 자, 우리나라는 요 국제수지표를 한국은행에서 작성을 하고 있어요. 작성을 하고 있는데 월별로도 작성을 하고요. 분기별로도, 그 다음에 연도별로도 작성을 합니다. 따라서 요거는 한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한 시점에서의 어떤 자산의 상태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에 거래가 이루어진 모든 경제적 거래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스톡 개념이 아니라 한 시점의 재산의 어떤 총액이 아니라 어떤 월 단위로 그 한 달 사이에, 혹은 분기별로, 혹은 1년간에 이루어진 거래에 관한 그 기록, 즉 플로우 개념입니다. 유량 개념이에요. 스톡이 아니라 유량 개념입니다. 플로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일정 기간이란 월별, 분기별, 연도별을 말하고요. 그 두 번째는 그 나라의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 자, 그 나라에서 거주자가 있겠죠. 그리고 비거주자 사이에 발생하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에 발생하는,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국적보다는 경제 이익의 중심에 따라서 구분을 해요. 국적과는 상관없어요. 경제 단위가 통상 1년 이상 해당 경제 영역에서 경제 활동 및 거래를 수행을 할 때 거주자로 간주를 해요. 자, 외국인 투자기업. 자, 우리나라의 미국의 제너럴 모터스가 한국에 투자를 하여 1년 이상 경제적인 활동을 하게 되면은 기업은 외국 기업이지만은 거주자로 간주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혹은 외국인이 한국에 들어와서 1년 이상 기업에 취업을 하여 일을 한다 라고 했을 때,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1년 이상 거주를
즉 1년 이상 국내 한국이란 국내에서 경제적인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주자로 간주한다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 비거주자 대사관이나 대사관 등 외국의 정부 기관은 1년 이상 우리나라 국내에 거주를 하지만 비거주자로 간주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모든 경제적 거래예요. 일정 기간 동안 그 나라의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거래인데 모든 경제적 거래 모든 경제적 거래가 기록이 돼요. 유상이든 무상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유상, 무상의 모든 형태의 대외 경제 거래. 자, 유상, 무상의 모든 형태의 대외 경제 거래를 말해요. 혹은 경상 거래. 자본 및 투자 거래, 준비 자산 증감. 자, 유무상의 모든 형태의 대외 경제 거래죠. 대외 경제 거래, 경상 거래, 그리고 자본 거래. 자본은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대외적으로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하는 혹은 투자 거래까지도 요 국제 수지 표에 기입이 되고요. 그리고 요 준비 자산 증감도 같이 기록이 됩니다. 중앙은행이 요 대외 거래의 그 불균형을 갖다가 조정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준비 자산을 보유를 하게 되는데 그 보유하게 되는 그 외환을 보유를 하게 되는데 그 외환을 말합니다. 대외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해서 외환을 보유하고 있는데 외환 보유액이죠. 그 준비자산을 말합니다. 외환 보유액인 그 준비자산을 말해요. 그 준비자산의 증가 혹은 감소도 기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체계적으로 분류 정리를 한다는 얘기예요. 체계적으로 분류 정리하여 기록한 표. 자, 일정 기간 동안 그 나라의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에 발생하는 모든 경제적 거래를 체계적으로 분류 정리하여 기록한 표, 즉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기록한 표, 체계적으로 분류 정리한다는 얘기예요. 복식부기 원리에 의한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에 의거하여 개별 교환 거래를 대차 양변에 동시에 동일 금액으로 기록을 해요. 국제적 통일 기준은 IMF에서 정해진 국제주지 작성 통일 규칙이란 걸 가리키고요. IMF의 작성 통일 기준을 말해요. 그래서 요 기준에 의거하여 대차 양변의 동시에 동일 금액으로 복식부기 원리에 의해 기록이 됩니다. 따라서 요 양변, 차변과 대변의 양변에 동시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양변의 그 합계는 일치하게 되고요. 그리고 요 이전 거래도 기록이 됩니다. 경상거래나 자본거래뿐만 아니라 경상거래나 자본, 금융거래, 금융거래뿐만 아니라 일방적인 이전 거래도 기록이 됩니다. 일방적인 경상거래뿐만 아니라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래, 대가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이전 거래도 기록이 돼요. 그래서 이전 거래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외국에 대한 어떤 원조라든가 혹은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국민이 외국에 나가서 1년 이상 취업을 하여 근무를 하면서 받은 월급을 우리나라에 송금할 때 이런 것들도 이전 거래입니다. 대가 없이 이전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말해요. 해서 일정 기간 동안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에 발생하는 모든 경제적 거래, 유상이든 무상이든 상관없고요. 이러한 거래를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기록한 표를 국제수지표라고 합니다.
자, 국제수지표의 구성인데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제수지표의 구성은 다음과 같은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다시 한번 이 국제수지에 대한 의미를 말씀을 드리고 이 국제수지표 구성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이 국제수지표의 구성에 대해서는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 국제수지표란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일정 기간 동안 한 나라의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에 발생한 모든 경제적 거래를 기록한 것이 바로 국제수지표인데, 이러한 그 모든 경제적 거래에 따른 수입과 지급, 즉 외환의 수입과 지급의 차이가 바로 그 국제수지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국제수지라고 하면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경상수지를 보통 가리켜요. 보통 경상수지를 가리키는데 경상수지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재화와 서비스의 그 거래에 의해서 발생하는 외환의 수요와 외환의 수입과 지급의 그 차이죠. 그리고 본원소득수지와 이전소득을 더하여 경상수지라고 합니다.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까지 더해서 재화 서비스,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를 합해서 보통 경상수지라고 하고요. 이 국제수지표는 수지표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요 경상수지와 요 자본 금융계정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차 누락이 들어가요. 요 각 계정들이 각 기관에 따라서 기록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각 기관에서 작성된 통계를 모아서 국제수지표를 작성을 하게 되는데 이 오차 기관에 따라서 약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오차 누락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차변과 대변을 일치시켜주기 위해서 이 오차 누락이라는 항목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 국제수지표는 경상수지 계정, 자본금융계정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요 경상수지 계정은 상품수지와 서비스수지, 상품의 수출입에 의해서 외환의 수입과 지급의 차이를 말하고요. 이거는 서비스의 수출 수입, 즉 서비스를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외환의 수입과 지급의 차이가 발생할 텐데 그런 그 외환의 수입과 지급의 차이를 말하고요. 그리고 요 서비스 수지는 뭐 따로 설명을 안 드려도 다 알겠죠. 뭐 여행을 간다거나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여행을 오거나 혹은 운송, 뭐 통신, 교육, 보험 등등 이러한 것들이 외국과의 거래 결과로 발생한 외환의 수입과 지급의 차이입니다. 수치와 지급의 차이를 서비스 수지의 차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본원소득 수지는 노동을 거래한 결과 발생한 뭐 임금이라든가 혹은 자본을 거래한 결과 발생하는 투자소득, 뭐 이자라든가 뭐 배당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죠. 본원소득수지. 여기서 말하는 노동의 대가로서 받는 임금은 1년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지금 손흥민이 영국에서 축구 선수로서 지금 영국에서 프로 선수로서 활약을 하고 있죠. 이런 경우는 임금을 사실 받죠. 손흥민이 그 구단으로부터 임금을 받는데 이러한 경우는 1년 이내가 아니라 1년 이상이기 때문에 본원 소득수지가 아니라 이전 소득수지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전 소득수지는 뭐 송금을 해줘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외국에서 송금을 해준다. 뭐 친척이라든가 일시적으로 혹은 뭐 기부금, 그다음에 정부 간의 무상 원조 등등. 자, 외국과 대가 없이 주거나 받는 그 거래의 차이예요. 차이가 바로 요 이전 소득 수지이고요. 그리고 요 자본 수지는 자본금융규정에서 자본수지와 금융규정이 있는데 자본수지는 지적 재산권과 같이 형태가 없는 자산을 사고 팔았을 때 나타나는 외환의 이동을 말합니다. 외환이 그때 들어오거나 나가는 거, 뭐 지적 재산권이라든가 특허권,
혹은 뭐 해외 이주비, 뭐 브랜드 게임, 네, 브랜드 네임, 뭐 이런 거 사용하고 지불하거나, 혹은 브랜드 내 이름을 사용하게 하고, 그 수수료를 받거나, 뭐 특허 수수료를 받거나, 이런 것들을 기록한 계정이 바로 자본수지예요. 자본수지. 네, 그리고 금융계정은 외국에 공장을 설립하여 그 다른 나라에 투자를 하거나, 직접 투자죠. 외국에 공장 짓는 거죠. 해서 직접 투자를 하거나, 혹은 해외 주식에 투자를 하거나, 증권 투자라든가, 채권이라든가, 뭐 파생 금융 상품이라든가, 이런 해외 증권 주식에 투자를 할 때, 그때의 그 외환의 이동을 말해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투자하면 외환이 들어오겠죠. 자, 우리나라 기업이 외국에 투자하면 자본이 나가겠죠, 외환이. 그런 들어오고 나가는 외환의 이동을 기록한 계정이 바로 금융 계정입니다. 혹은 수출을 해도, 당연히, 만약에 수출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로 들어오겠죠. 금융계정이죠. 수출 대금이. 그런 것들을 기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요 오차 및 누락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경상수지나 요 자본수지의 합계와 금융기정 금액이 같지 않을 경우에 이를 조정하기 위한 항목으로서 국제수지 작성에 이용되는 기초통계 간의 계산 시점, 평가 방법상의 차이 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 오차나 누락 등을 기록을 하게 돼요. 뭐 그냥 뭐 대략적으로 어쨌든 국제수지이란 의미, 그리고 국제수지표란 어떤 건지, 그리고 국제수지표는 경상수지와 자본수지, 자본금융기정으로 이루어진다, 구성되어야 된다라는 거,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상수지표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이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경상수지표라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에 한 나라의 그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에 발생한 모든 경제적 거래를 체계적으로 기록한 표를 국제수지표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국제수지란 의미는 우리나라가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에 어떤 거래가 발생했을 때 외환을 주고받겠죠. 외환의 수입 혹은 지급이 일어나는데 그 차이를 갖다 수지라고 합니다. 해서 국제수지란 일정 기간 동안 한 나라의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에 발생한 모든 경제적 거래에 따른 외환의 수입과 지급의 차이, 외환의 수입과 지급의 차액을 국제수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국제수지를 일반적으로 말할 때 경상수지를 일반적으로 국제수지라고도 한다라는 것. 그 정도만 그 개념과 국제수지표란 어떤 건지에 대한 것 정도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어서 국제수지표의 회계처리 원칙인데, 이것도 그냥 참고로 보세요. 국제수지표의 회계처리를 하는데, 뭐 집에서 집에서도 보통 여러분 뭐 가계부를 작성하는 집이 있을 거로 가게가 있을 거로 생각하는데, 기업에서도 당연히 손익 뭐 계산서라든가 대차 대조표라든가 그런 회계 처리를 보통 거래에 대해서 회계 처리를 하죠. 국제 수지표도 마찬가지. 이거는 국가의 전체적인 경제적인 어떤 경제 외적인 거래를 처리한 게 바로 국제 수지표인데, 복식 보기 원리에 의해서 차변과 대변에 동시에 그 거래 내용이 기입이 되게 되는데, 원칙이 있습니다. 경상수지 같은 경우는 자산이 증가했을 때는 왼쪽이에요. 즉 수입을 하면 그 자산이 증가하죠.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받았을 때, 자 수입을 할 때 자산이 증가하죠. 자 서비스라는 것을 받았을 때 이때는 당연히 금융자산이 빠져나가게 되죠.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차변과 대변에 동시에 기록을 하게 돼요. 그리고 본원소득 수지, 본원소득 혹은 이전소득, 본원소득에 대해서 혹은 이전소득에 대해서 지급을 했을 때 빠져나가죠. 자, 지급을 한 거를 요 차변에 대해 보통 기입을 하고 얼마가 빠져나갔는지에 대해서 요 금융자산에 기입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자산이 증가했을 때, 서비스를 제공받았을 때, 그리고
지급을 했을 때, 본원소득 혹은 이전소득을, 그때 요 경상수지 차변에 기입을 하고요. 그리고, 금융자산의 감소는 이와 같이 대변에 대응해서 기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상품을 수출하게 되면 자산이 감소하죠. 자, 증가했을 때, 자산이 감소했을 때,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해 줬을 때, 자, 이때는 지급받으면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비용이 발생했을 때 차변이에요. 비용 발생. 제공받았다는 것은 지불하니까 그 비용을 지불해야 되죠. 따라서 비용이 발생했을 때는 여기다가. 그래서 서비스를 제공받은 것은 수수료를 받는 거니까 요 상품 수출했을 때 금융자산 증가죠. 현금이 들어오니까 외환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공해줬을 때. 자, 여기에 수출 뭐 예를 들어서 300만 달러 상품 수출 300만 달러. 그다음에 현금 수입이죠. 외환 현금 자산 증가 현금 얼마 들어온 거 300만 달러 이런 식으로 기부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본원소득 이전 소득을 받았을 때 받으면 증가하죠. 그리고 금융계정에서 부채가 감소했을 때는 차변이고요. 부채가 증가하면은 대변에 기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자산이 증가했을 때 차변, 비용이 발생했을 때 차변, 그 다음에 본원소득, 이전소득을 지급을 받았을 때 차변, 그리고 그에 대응하는 게 금융자산의 감소로 기입이 되고요. 그리고 대변은 상품 수출 했을 때 서비스 제공을 비용 감소죠. 이거는 서비스를 제공해 줬을 때 들어오는 거니까 당연히 금융자산에 기입을 하고요. 그리고 본원소득, 이전소득은 수입이 들어왔을 때 당연히 들어오니까 금융자산의 증가로. 그리고 부채 감소는 차변, 부채 증가는 대변에. 이런 식으로 보통 국제 수지표가 작성이 되게 됩니다.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어서 국제수지와 국민경제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으로 국제수지라고 하면은 경상수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경상수지가 직접적으로 국민경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국세수지 하면은 경상수지를 가리켜요. 그래서 국제수지와 국민경제. 한 국가 경제에서 외화의 수입과 지출은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해요. 자, 만약에 국제수지가 흑자다. 흑자라는 것은 수입보다 재화나 서비스의 수입보다 많다는 거죠. 자, 그럼 수출이 잘 된다는 얘기예요. 수출이 잘 된다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는 상품이 잘 팔려 나가는 거죠. 자, 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거니까 그러면 생산이 증가합니다. 생산이 증가하면 고용도 늘어나고요. 자, 고용이 늘어나면 당연히 소득도 증가하고, 자, 소득이 증가하면서 당연히 생산이 증가하고 소득이 증가하면서 경제가 성장하겠죠. 그러면 흑자인 경우는 이와 같이 생산이 증가하고 고용이 늘어나고 소득이 증가하고 경제가 성장하면서 흑자인 경우는 국가 경제를 건실하게 운영할 수 있다는 얘기죠. 건실한 운영이 가능해요. 흑자면은 외채를 상환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벌어들인 그 외화로 원자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고, 그리고 벌어들인 그 외환으로 해외 직접 투자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경기 부양을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겠죠. 이와 같이 국가 경제를 건실한 국가 운영을 갖다가 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당연히 소득이 증가하니까 다양한 상품을 수입할 수 있게 되니까 생활 수준이 향상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자, 국제 수지가 흑자라는 얘기는 외환이 수입보다 수출이 많은 거니까 외환의 공급이 증가합니다. 국내 시장에서. 자, 수출을 하면은 외환을 받죠. 이거를 외국
달러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환전을 하죠. 환전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 통화량이 시중에서 통화량이 증가하게 돼요. 위안으로 어떻게 원화를 환전을 해서 사용을 하니까 원화의 그 나라의 국내 통화량은 증가합니다. 자, 통화량이 증가하게 되면은 통화 관리가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이게 좀 곤란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물가 상승, 통화량이 증가하면 지속적으로 통화량이 상승을 하게 되면은 통화량이 계속 풀리니까 통화량의 초과 공급으로 인해서 소비가 증가하고 수요가 증가하면서 물가가 상승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흑자인 경우.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나친 무역수지 흑자인 경우는 수출을 갖다가 수요하는 그 상대국, 흑자란 얘기는 상대국은 적자니까 지나친 무역수지, 경상수지의 흑자는 교역 상대국가의 통상마찰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국제수지는 이와 같이 흑자일 경우는 이러한 어떤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요. 근데 반대로 적자인 경우는 국제수지가 적자인 경우는 수출보다 수입이 많은 경우예요. 수출이 잘 안 되는 경우입니다. 수출보다 수입이 많은 경우죠. 적자 발생하는 경우. 수입. 자, 주로 수입은 많은데 수출은 안 되죠. 줄어드니까 당연히 생산이 감소할 거예요. 그리고 생산이 감소하면 당연히 실업이 늘어나겠죠. 그럼 소득이 감소하고 국가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수입을 하는데 적자인 경우 외환의 감소로 인해서 수입대금을 지불을 해야 되는데 수입대금 충당이 곤란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외환이 부족하니까 빌려와야죠, 외국에서. 그리고 외화가 부족하니까 외채 상환도 어려워질 수 있고요. 그러다 보면 국제 신용도, 외채 상환도 잘 못하게 되면 당연히 국제적 신용도도 추락하겠죠. 신용도가 추락하면 이제 빌려오는 것도 어렵게 될 수 있어요. 자, 신용도가 추락하니까 차입을 할 때 높은 이자를 지불해야만 합니다. 이런 악순환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이와 같이 국제수지 흑자 혹은 국제수지 적자는 국가 경제에, 국민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 이해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국제수지의 불균형 요인인데 국제수지가 균형을 이루면 좋겠지만 불균형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 불균형이 발생하는 요인들, 왜 균형이 아니라 불균형이 발생하느냐라는 거죠. 불균형의 요인은 경제 내적인 요인과 경제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불균형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우선 환율. 자, 환율이 변동하면은 수출입 상품 가격이 당연히 변동해요. 그러면은 당연히 수출 혹은 수입량이 변동하게 되고요. 자, 만약에 환율이 상승을 했다. 즉 자국 통화의 가치가 하락을 했다라고 하면은 수출 상품 가격은 떨어지는 효과가 있어요. 외국인 입장에서. 왜?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상품에는 우리나라의 통화 가격이 가격표가 사실은 1,000원이면은 1,000원에 해당하는 가격이 붙게 되죠. 자, 1,000원짜리 수출을 해요. 그러면은 1,000원 환율로 1달러 1,000원이다 라고 하면은 1달러가 붙겠죠. 1,000원짜리 수출품에는 1달러가 붙을 거예요. 그런데 환율이 하락하면 어떻게 돼요? 자, 1,000원짜리 상품, 1,000원짜리의 수출 상품에는 만약에 1달러 1,000원이에요, 환율이. 그러면 수출 상품 가격은 1달러가 붙겠죠, 환산하면. 그런데 환율이 상승해요. 예를 들어서 10% 상승해서 환율이 1,000원에서 1,100원으로 상승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원화는 1,000원인데 이 원래 1,000원이 맞아요. 1,000원. 원화로 환산하면 1,000원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1,000원이고요. 요 0.9달러를 환산하면 1,000원이에요. 1,000원짜리를 이 환율로 환산하면은 수출 상품 가격은 달러로 0.9니까 환율이 상승하면은 이와 같이 환율이 상승하면은 수출하는 상품의 가격은 하락합니다. 이와 같이 하락해요. 자, 수출 상품의 가격이 하락하니까 당연히 가격 경쟁력 상승으로 인해서 수출 수량이 늘어나죠. 그러면 당연히 국제 수지가 개선되겠죠. 반대로 수입 상품 가격은 올라요. 이와 반대니까. 이와 반대니까 이제 1달러가 원래 1달러짜리 수입을 하면은 1달러를 수입을 하죠. 수입. 자, 1달러를 수입해요. 1달러를. 그러면 환율이 1,000원일 때는 그냥 1,000원이죠. 우리나라 원화로 환산하면. 근데 1달러를 1,100원일 때는 환율이 1,100원일 때는 우리나라 원화로 환산하면 1,100원이 되죠. 자, 환율이 상승하면 당연히 수입 상품의 가격은 상승해요. 수입량이 줄어들고. 즉, 수입이 줄어드니까 수입이 줄어들면은 외환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수출이 증가하면은 외환의 공급이 증가하니까 그로 인해서 외환의 그 수지, 국제 수지가 개선이 되겠죠. 자, 이러한 과정으로 인해 자, 국제 수지가 개선되면 당연히 불균형이 발생해요. 균형에서 불균형으로. 그다음에 소득. 두 번째 소득. 국민소득. 소득이 증가하면은 당연히 수입이 증가합니다. 소득이 증가하면은 상품에 대한 재화에 대한 소비가 증가해요. 국내 상품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겠지만 해외 상품에 대한 수입, 수요, 소비도 증가하게 돼서 수입이 증가하게 돼요. 수입, 임포트, 수입이 증가하면은 당연히 외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수입 대금을 지불하면서 외환이 빠져나가니까 국제 수지는 악화되겠죠. 이와 같이 이 국제 수지 악화로 인해서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이어서 화폐량의 수급량에 의해서도 국제 수지가 악화 혹은 개선됩니다. 자, 통화의 그 초과 공급, 통화가 초과 공급 상태라는 것은 통화가 초과 공급 공급되게 되면은 지출이 증가합니다. 초과 공급이라는 것은 자, 그 화폐를 초과가 대량으로 보유를 하게 되니까 보유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즉 소득이 많아지는 거니까 초과 공급은 그만큼 화폐에 대한 그 초과 보유로 인해서 많은 화폐를 보유하고 즉 많은 소득을 보유하고 있으면 화폐를 보유하고 있으면 그 지출이 증가합니다. 통화의 그 초과 공급은 소비가 증가해요. 즉 지출이 증가하게 돼요. 지출이 당연히 증가하게 되면은 수입이 늘어나겠죠. 그러면서 국제 수지는 악화되고요. 반대는 그 반대예요. 초과 수요의 경우는 통화에 대한 초과 수요가 발생하게 되면 지출이 감소하고요. 그래서 국제 수지가 개선되게 됩니다. 이어서 이자율. 자, 이자율이 상승하면은 해외에 비해서 이자율이 상대적으로 상승하면은 수익률이 높아지는 거니까 자본이 유입하게 됩니다. 외국의 자본이. 그러면은 자본 수지가 개선이 돼요. 자본 수지가. 이자율이 떨어지면 당연히 빠져나가니까 자본 수지가 악화되죠. 그러면서 국제 수지는 균형에서 불균형으로 바뀌게 되죠. 그다음에 무역 정책도 마찬가지로 이 정책에 의해서 무역 수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무역 정책, 예를 들어서 관세라든가 비관세, 관세를 부과하거나 혹은 관세율을 높이거나 혹은 비관세 장벽을 설치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수입이 감소하게 되죠. 자, 수입이 감소하면은 외환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니까 국제 수지가 개선되겠죠. 자, 국제 수지가 개선되면서 국제 수지의 균형에서 불균형으로 바뀌게 되겠죠. 이와 같이 환율, 소득, 화폐의 수급량, 이자율, 무역정책 이런 것들이 국제수지 불균형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 이어서 국제수지의 조정입니다. 조정.